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80살이 된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나선 건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이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을 땐 남편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죠. 1970년대 한국이 아직 가난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남편 성수는 작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저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어컨도 없었어요.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엔 연탄으로 난방했죠. 지금 젊은 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하시겠지만 그게 우리 세대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돌아오면 비록 저렴한 반찬이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오늘 가게에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공장에서 우리 성수 씨 일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았어요. 통장 잔고가 10만 원만 넘어도 기뻤고 100만 원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네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매달 5만 원씩이라도 저축하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는 옷 한 벌을 사도 3년은 입었고 남편도 신발 한 켤레를 몇 년씩 기어가며 신었죠.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였고 그마저도 짜장면이나 냉면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절약과 고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영호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편해지겠지. 노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소박한 꿈 말이에요. 그 희망의 전부는 바로 아들이었어요. 우리 영호가 태어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975년 봄날이었어요.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 세상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영호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과묵한 사람인데 영호가 태어났을 때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들이다, 아들이 태어났다 고 소리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때 남편의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영호를 키우며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영호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도 다음 날 새벽부터 일했죠.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영호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영호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비싼 돌반지를 사주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떡으로 소박하게 돌잔치를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영호가 참 복스럽게 생겼네, 부모 닮아서 착할 것 같아 라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호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비록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비싼 운동화를 신고 왔지만 영호는 시장에서 산 저렴한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도 영호는 열심히 달렸고 저희는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영호가 꼴찌를 했어도 우리 영호가 제일 잘했다며 안아주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영호가 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입학식 날 다른 부모들은 멋진 양복을 입고 왔지만 저희는 평상복이었어요. 하지만 영호를 바라보는 저희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영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시험지를 볼 때마다 기뻤어요. 100점을 맞으면 당연히 기뻤고 못해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영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온 동네에 자랑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영호가 아픈 게 마음 아팠습니다. 영호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저희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매출도 늘었고 남편 월급도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영호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영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급에서도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영호는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영호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이 영호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과 저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구나라는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경제적 부담은 만만치 않았어요. 고등학교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대학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결심했어요. 영호만큼은 공부를 실컷 시켜주자. 우리가 못 배운 한을 영호를 통해 풀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도 늘렸고 남편은 야근까지 자청했어요. 모든 것이 영호를 위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은 영호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있나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비록 값비싼 카메라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영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밤늦게 공부하는 영호를 위해 야식을 챙겨주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호가 뛰어와서 엄마 아빠 대학 붙었어요 라고 할 때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영호를 꼭 안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를 수십 번도 더 말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식 날 양복 입은 영호를 보며 우리 아들이 정말 대학생이 됐구나 하며 감격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여기서 우리 영호가 공부하는구나 생각하니 꿈만 같았어요. 대학 4년 동안도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대주려고 노력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영호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영호에겐 용돈을 충분히 줬어요. 영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대학 생활을 했으면 했어요. 영호가 방학 때 집에 오면 정말 기뻤어요. 대학생이 된 영호가 어른스러워 보였고 하는 말도 달랐어요. 엄마, 아빠 고생 많으시죠? 제가 빨리 취업해서 효도할게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학 4년이 지나고 영호가 드디어 취업했어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영호가 이제 사회인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취업하고 얼마 안 지나서 영호가 연애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동기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사진을 보니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애예요. 나중에 꼭 소개해 드릴게요. 연애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 영호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수진이를 처음 만날 날이 왔어요. 긴장하며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영호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수진이의 인사를 받으며 우리 영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영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물론 허락했죠. 영호가 행복하면 그만이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저희가 능력 닿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혼수, 그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기꺼이 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와 함께 서 있는 영호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영호 부부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도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했고 저도 우리 영호 잘 부탁한다 라고 답했죠.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손주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구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임신 기간 동안 수진이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따라갔죠.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 CD도 사다가 들려주고요. 그리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민준이. 병원에서 갓 태어난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정말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꽃은 이제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민준이를 안고 있을 때 영호와 수진이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민준이가 태어나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영호가 출근하고 수진이가 산후조리 할 때 제가 민준이를 돌봐줬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워주는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육아 방식을 놓고 작은 갈등들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가족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영호가 곤란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그 브랜드는 아이 피부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이런 기저귀를 써야 해요. 제가 써온 기저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수진아, 내 말이 맞다 했어요. 이유식을 만들어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은 유기농 재료로만 해줘야 해요. 그리고 간도하면 안 되고요. 저는 영호를 키울 때 정성껏 이유식을 만들어서 잘 키웠는데 뭔가 제 방식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죠. 처음에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런가 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배워야지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는 뭘 해도 잘못하는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목욕시켜줄 때도 어머니,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어머니, 비누는 이거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민준이를 돌봐주려고 하면 어머니,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 건지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영호에게 물어봐도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엔 정말 다 바뀌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점점 수진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는 더 힘들었어요. 제가 평생 해오던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하면 이것저것 지적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준이는 아직 이런 건 못 먹어요. 어머니, 너무 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요즘은 MSG 안 쓰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수진아, 내 말이 맞다 하며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엔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민준이가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민준아, 이거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먹어봐라고 하면 수진이가 민준아, 그거 말고 엄마가 준비한 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준이도 점점 저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게 됐어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할머니로서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는데 제가 달래주려고 하니까 할머니 말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은 민준이가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랑도 친해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색해졌죠. 영혼의 집에 가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엄마 오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외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언제든 가서 영호랑 수진이랑 민준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약속을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가서도 오래 있기 어려웠어요. 엄마, 민준이 낮잠 시간이라서요. 어머니, 민준이 학습지 선생님 오시는 시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제일 속상했던 건 민준이와 놀고 있으면 수진이가 와서 민준아, 엄마랑 다른 놀이 하자라고 하면서 데려가는 거였어요. 뭔가 제가 민준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거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와 비교하는 말들도 들렸어요. 저희 엄마는 요즘 육아법을 다 공부하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이유식은 민준이가 정말 잘 먹어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뒤떨어진 시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수진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인사를 하면 형식적으로 인사는 받지만 대화에 끼워주지는 않더라고요. 수진아,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하는 친구의 질문에 그냥 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수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서운했어요. 점점 저는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영훈의 집이 제 집 같았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초대받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힘든 건 영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저와 상의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결정들을 수진이와만 의논하더라고요. 영호야, 민준이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낼 거니? 아, 그건 수진이랑 이미 정했어요. 엄마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주 일인데 할머니한테는 나중에 알려주는 거네요. 집안 대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호가 승진했다는 소식도 한참 후에 들었고 민준이가 아팠을 때도 다 나은 후에 알게 됐어요. 영호야, 민준이가 아팠다면서 왜 얘기 안 했니? 아, 별거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잘 처리했어요. 별거 아니었다. 손주가 아픈 게 별거 아니라니요. 할머니로서는 당연히 걱정하고 돌봐주고 싶은 건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명절 때도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저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차려놨는데 수진이네 친정에서 보내준 반찬들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와,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정말 맛있네요. 수진이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인사말 뿐이었어요. 맛있다는 말이나 칭찬은 없었죠. 그때부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걸까? 하지만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영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영호야, 엄마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수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엄마 좋아해요. 다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독립적으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너무 의존적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너무 간섭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더 거리를 둬야겠구나. 그래서 방문 횟수도 줄였어요. 전화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민준이 생일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다음날 뒤늦게 축하한다고 연락했더니 어머니, 어제 생일 파티 했는데 못 오셔서 아쉬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생일 파티를 했다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영호야, 민준이 생일 파티 한다고 왜 얘기 안 했니? 아, 어머니께서 바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애들이랑 친구들만 조촐하게 했어요. 바쁘다. 제가 뭐가 바빠서 손주 생일 파티에 못 간다는 걸까요? 그리고 조촐하게 했다면서 왜 저만 빼고 한 걸까요? 그때부터 정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귀찮은 존재인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동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순덕아, 요즘 며느리랑 어때? 글쎄, 좀 어색해.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야.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졌어. 친구들 말을 들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특히 수진이 친정 쪽과 비교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민준이를 돌봐주고 수진이도 친정 어머니와는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친정 엄마랑 정말 친하네. 부럽다. 엄마, 그건 딸이랑 엄마 사이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운했어요. 저도 딸이 있었다면 수진이 친정 어머니처럼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민준이가 더 크면 할머니 필요성을 느끼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제가 뭘 해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고 영호와 수진이는 더 독립적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가끔 영훈의 집에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엄마, 지금 민준이 목욕시키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민준이 숙제 도와주고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던 영호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해야 했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던 어느 날 영호가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나 민준이 없이 혼자 온 것도 오랜만이었죠.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봐.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어요. 인생을 바꾼다고? 뭔 소리야? 영호는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 좋은 사업 이야기를 제안했다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인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였죠. 엄마, 요즘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더 활성화됐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대세가 될 거예요. 영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떤 상품을 팔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5억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제가 직장만 다니면 언제 수진이랑 민준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5억.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영호야, 5억이 어디 있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엄마,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언제 엄마한테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영호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용돈도 적게 달라고 했고 필요한 것도 꼭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됩니다. 집을 담보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영호야,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사업 계획서도 다 받고 이미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1년만, 딱 1년만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10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때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민준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혹시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냉담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호야, 정말 확실한 거니? 엄마,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다 대박 났어요.
영호는 핸드폰으로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보세요, 엄마. 이분은 3억 투자해서 6개월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이분은 2억으로 시작해서 1년에 15억을 만들었고요. 숫자들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영호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영호야,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집이 날아가는 거야. 엄마,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엄마한테 피해는 절대 끼치지 않을게요. 영호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호가 드디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영혼의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제가 큰 도움을 주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엄마, 정말 부탁드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영호가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다, 영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대신 정말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꼭 알려주고. 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로 꼭 성공해서 엄마께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우리 영호를 믿고 한번 해보자. 이 아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지겠지. 다음 날 영호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이 설명해주는 대출 조건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고객님, 이 정도 금액의 대출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잠깐 망설였지만 옆에서 영호가 엄마, 괜찮아요. 꼭 성공할게요 라고 하니까 마음을 굳혔어요. 서류에 사인하면서도 우리 영호가 드디어 크게 성공하는구나.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영호에게 돈을 건네줄 때는 정말 뭉클했어요. 영호야, 이 돈으로 꼭 성공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1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정말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수진이도 처음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부담이신 것 같은데. 괜찮다, 수진아. 우리 영호를 믿는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수진이도 고맙다고 인사할 때 오랜만에 진심 어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겠구나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아빠가 사업한다며? 대박나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이 돈이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꼭 좋은 방향만은 아니라는 걸. 영호는 대출받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전념하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사장입니다. 곧 대박 날 거예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됐어요. 우리 영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업 초기 몇 달 동안은 영호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거래처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개척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영호를 보면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큰 성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영호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엄마, 아직은 투자 회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달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영호의 사업은 7개월째부터 갑자기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됐어요. 정말 됐어요. 영호가 집으로 뛰어와서 소리쳤어요. 그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죠. 뭐가 됐다는 거야? 사업이요. 이번 달 매출이 3억이 나왔어요. 순수익만 1억 5천. 1억 5천. 한 달에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한 달에 벌었다는 거였어요. 진짜니? 영호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엄마, 제가 언제 이런 걸로 장난쳤어요? 정말이에요. 영호는 통장 잔고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엄마,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한번 뜨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문이 하루에 몇백 건씩 들어와요.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영호의 사업은 매달 더 큰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했어요. 첫 번째로 바뀐 건 영혼의 집이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50평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죠.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새 집은 정말 멋있었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민준이를 위한 별도의 공부방까지. 예전 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와, 영호야,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다. 엄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영호는 고급 외제차도 샀어요. BMW였는데 2억이 넘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10년 된 중고차를 타던 아이가 말이에요. 영호야, 차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마, 이제 그 정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호가 저한테 매월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만 원씩이나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사세요. 200만 원. 그전에는 명절에 50만 원도 부담스러워했던 아이가 매달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영호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엄마가 그 큰 돈을 투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그 큰 결심을 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수진이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옷도 비싼 브랜드 옷만 입었어요. 헤어샵과 피부관리실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받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제 진짜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영호 덕분에 민준이한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말이었거든요. 민준이도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살게 됐어요. 동네 어린이집에서 강남의 유명한 영어 유치원으로 옮겼고 각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할 정도였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부자가 됐어.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순진한 아이답게 솔직한 표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영혼의 가족의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식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고 휴가도 해외여행을 가고 집안 인테리어도 비싼 가구들로 새로 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영호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때 수진이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도 잔소리였는데 이제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 돌봄에 대해서도 어머니, 할머니가 돌봐주시면 정말 좋죠. 할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구식이고 틀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에 대해서 어머니 요리가 정말 최고예요. 이 맛을 어디서 찾겠어요 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민준이 생일 파티도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유명한 파티 업체에서 와서 꾸며주고 아이들 선물도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파티 어때요? 멋있죠? 정말 멋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런 파티는 꿈도 못 꿨는데. 할머니,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당시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결과구나. 자식 농사를 잘 지었구나 생각했어요. 영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와 상의했고 가족 여행 계획도 저를 포함해서 세웠어요. 엄마,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 말씀해보세요. 영호야, 엄마는 너희들이 좋으면 어디든. 안 돼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기뻤어요. 오랫동안 소외감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혼의 새 집에도 저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엄마, 이 방은 엄마 전용이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쉬세요. 그 방은 정말 예뻤어요. 좋은 침대, 예쁜 화장대, 넓은 옷장.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영호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호의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매출도 매달 기록을 갱신했죠. 엄마, 이제 제가 젊은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언론에까지 나온다니. 그때쯤 영호는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엄마, 집도 새로 사드릴까요? 좀 더 좋은 곳으로요. 아니야, 영호야. 우리 집도 충분히 좋아. 너희들 잘 사는 것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도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결국 저희 집도 새로 사게 되었어요. 예전 집보다 2배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영호가 전액 현금으로 사줬죠. 영호야, 이 집값이 얼마나 하는데?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저에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순덕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아이고, 뭘. 그저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라 아들을 잘 키우신 거죠. 요즘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도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평생 남들 부러워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영혼의 집에 갈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며 가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환영받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주고 민준이도 할머니 하며 뛰어와서 안기고.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외식을 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선택해주고 쇼핑을 할 때도 저를 위한 것들을 사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 옷 어때요?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진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니,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성공한 가족의 삶이구나 싶었어요. 민준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좋아요 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가 최고야 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할머니랑 뭐 하고 싶어? 할머니, 놀이공원 가요. 롯데월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비싼 나들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어린이 대공원. 민준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디즈니랜드 가자. 디즈니랜드? 그게 어디 있는데? 일본에 있어요. 아빠가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해외여행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영호 부부도 저를 모든 중요한 자리에 모시려고 했어요. 영호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도 저를 초대했고 수진이 친구들 모임에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제 친구들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성공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면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존경과 부러움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아드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랑으로 키웠을 뿐이죠.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네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요. 그 달콤한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화려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더 큰 시련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영호의 사업이 성공하고 저희 가족이 부유하게 살기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영훈의 집에 가면 예전과 달리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영호와 수진이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주제를 바꾸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니?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하지만 그 회사 일이나 앞으로 계획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커지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영훈의 집에 갔는데 거실에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수진이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수진아, 뭐 하고 있었니? 아, 어머니. 그냥 집안 정리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을까요? 민준이와 놀아줄 때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제 갈 시간이에요. 민준아, 할머니랑 더 놀자. 엄마, 민준이 영어학원 가야 해서요. 영어학원, 주말에도요? 그리고 굳이 제가 있을 때 보내야 하나요? 점점 제가 민준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항상 수진이나 영호가 옆에 있었고 제가 민준이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민준아, 엄마가 해줄게 하면서 가로막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민준이에게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민준이는 용돈이 충분해요. 어머니, 장난감은 교육적인 것만 사주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적인 장난감. 제가 사주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더 이상한 건 영훈의 집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때 저를 제외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준이 초등학교를 어디로 보낼지, 이사는 언제 할지, 휴가는 어디로 갈지. 예전에는 저와 상의하던 일들을 이제는 영호와 수진이만 결정하더라고요. 영호야, 민준이 초등학교는 어디로 정했니? 아, 그거요? 저희가 알아서 정했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손주 교육 문제인데 할머니가 신경 쓰면 안 되나요? 심지어 가족 여행 계획도 저 없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호야,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니? 아, 저희만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에요.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저만 빼고요. 예전에는 저를 위한 여행지를 고려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를 아예 제외시키는군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렇게 돼야지? 더 결정적이었던 건 민준이 8살 생일 파티 때였어요. 평소처럼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영호가 문 앞에서 저를 막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왜? 무슨 일이니? 오늘은 민준이 친구들과 학부모들만 오기로 했거든요. 자리가 좀 협소해서. 자리가 협소하다고요? 50평짜리 집이 협소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학부모가 아닌가요? 할머니는 가족이 아닌가요? 영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요즘 젊은 학부모들 문화가 좀 달라서. 젊은 학부모 문화, 제가 나이 들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나중에 민준이랑 따로 축하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파티장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 그 안에 제 자리는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서러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더욱 명확해졌어요. 저는 점점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영호의 연락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이 없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영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던 영호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해야 했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던 수진이가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영호에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민준이조차 달라졌어요. 할머니, 예전에는 제가 가면 달려와서 안기던 민준이가 이제는 할머니 왔네라고 인사만 하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민준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그리고 게임도 해야 하고 숙제와 게임이 할머니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민준이가 제 앞에서 엄마, 할머니 언제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언제 가는지를 묻다니 그 어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훈의 집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면 온 가족이 반겨주는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뭘 말해도 네 하면서 건성으로 들어주고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다음에 생각해보겠어요 라는 말로 미뤄지곤 했어요. 심지어 제가 가져온 음식들도 예전처럼 반겨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가면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민준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도 다 거절당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어머니, 민준이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8살짜리가 다이어트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는 건가요? 민준이랑 놀이공원 갈까? 어머니, 민준이는 이번 주 스케줄이 다 찼어요. 8살짜리 아이의 스케줄이 할머니와 놀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건가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제 용돈을 받을 때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네 고맙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받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선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상처받았던 건 영훈의 집에 수진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인사는 받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수진아 시어머니시구나. 아드님이 사업 잘하신다며? 네, 그렇죠. 그렇죠. 뭐라는 대답. 예전에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예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서 있기도 어색하고 앉아 있기도 어색한 상황이었죠. 결국 먼저 일어나서 그럼 이만 가볼게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뿐이었어요. 붙잡거나 더 있으라는 말은 없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을 성공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예전에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라는 느낌. 이런 게 진짜 외로움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욕막, 병과 버림 그렇게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하던 중 제게 정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도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왼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다행히 정신을 완전히 잃기 전에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겨우겨우 전화를 걸었죠. 여기 도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영호와 수진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 의식 잃으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이럴 때 달려와 주는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벼운 뇌졸중이었대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하세요. 왼쪽 팔다리 기능이 좀 떨어져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뇌졸중.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제 죽는 건가? 반신불수가 되는 건가? 하지만 영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영호와 수진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민준이도 학교 끝나고 와서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심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역시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니까 수진이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에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그때만 해도 역시 가족이구나. 이럴 때 서로 돌봐주는 게 가족이지. 내가 괜히 서운해했나 보다 했어요. 영호도 회사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2번씩 병원에 왔어요. 엄마, 물리치료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괜찮다, 영호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정말 다정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 며칠은 그럴 수 있어도 오르락이는 어려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영호와 수진이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니, 민준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못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그런 핑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던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되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날이 생겼어요. 영호야, 엄마가 많이 심심해. 가끔씩이라도 얼굴 좀 보여줘.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주말에는 꼭 갈게요. 주말에 꼭 온다고 했지만 주말에도 민준이 학원 때문에 수진이 몸이 안 좋아서 하는 이유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더 힘든 건 간병인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호야, 간병인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있기가 힘들어. 엄마, 간병인비가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 좀 부담이 되네요. 450만 원이 부담된다고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아들이 450만 원이 부담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저희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주 온다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더 안 왔어요.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는데 하고 눈물 흘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 주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순덕씨, 아드님은 안 오시네요? 아, 바쁘니까. 사업하니까 바빠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신데 다른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성공한 아들을 두고도 이렇게 혼자 있다니. 더 힘든 건 제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였어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분들도 바쁘시니까 항상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영호야,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퇴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어요. 드디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의사 선생님도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집에서 재활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라고 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영호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당연히 영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며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영호가 차를 세운 곳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이었어요. 영훈의 집 근처도 아니고 저희 원래 집 근처도 아닌 완전히 낯선 동네였어요. 영호야,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서 혼자 지내시면 어떨까요? 혼자요? 혼자 지내라고요? 영호야, 엄마가 아직 혼자 살기 힘든 상태인데. 엄마,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집은 지금 좀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뭐가 복잡한 건가요? 어머니가 오면 복잡해진다는 건가요? 영호는 저를 작은 원룸으로 안내했어요.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생활비는 매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끔씩 안부 확인하러 올게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영호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호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없어.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해. 엄마, 근처에 복지관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요? 병원에서도 자주 온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안 온 적이 많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내가 그 큰 돈을 투자해서 성공하게 해준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영호야, 제발 엄마 혼자 두지 마. 엄마,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날 밤 그 좁은 원룸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인가? 5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성공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어요. 영호가 보내준다던 생활비는 월 5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 매달 받던 200만 원의 4분의 1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 남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나요? 게다가 약값, 병원비, 재활치료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영호야,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당장은 여의치 않아서.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라고요? 어떻게 참으라는 건가요? 결국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 많아졌죠. 약도 아껴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2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하루에 1번만 먹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고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병원 가는 교통비도 아까워서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제 몸 상태로는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한의 상황이 왔어요. 3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주셨어요. 순덕씨, 정신 차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들었던 박할머니의 목소리.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박할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순덕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박할머니는 저를 응급실까지 따라와 주셨고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셨어요. 순덕씨, 아드님은 뭐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영호에게 연락은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는데 괜찮냐고요? 그날 정말 깨달았어요. 이 아들에게 저는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짐이구나. 하지만 박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하던 중 제게 정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도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왼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다행히 정신을 완전히 잃기 전에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겨우겨우 전화를 걸었죠. 여기. 도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영호와 수진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 의식 잃으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이럴 때 달려와 주는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벼운 뇌졸중이었대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하세요. 왼쪽 팔다리 기능이 좀 떨어져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뇌졸중.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제 죽는 건가? 반신불수가 되는 건가? 하지만 영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영호와 수진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민준이도 학교 끝나고 와서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심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역시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니까 수진이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에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그때만 해도 역시 가족이구나. 이럴 때 서로 돌봐주는 게 가족이지. 내가 괜히 서운해했나 보다 했어요. 영호도 회사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2번씩 병원에 왔어요. 엄마, 물리치료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괜찮다, 영호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정말 다정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 며칠은 그럴 수 있어도 오르락기는 어려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영호와 수진이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니, 민준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못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그런 핑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던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되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날이 생겼어요. 영호야, 엄마가 많이 심심해. 가끔씩이라도 얼굴 좀 보여줘.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주말에는 꼭 갈게요. 주말에 꼭 온다고 했지만 주말에도 민준이 학원 때문에 수진이 몸이 안 좋아서 하는 이유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더 힘든 건 간병인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호야, 간병인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있기가 힘들어. 엄마, 간병인비가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 좀 부담이 되네요. 450만 원이 부담된다고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아들이 450만 원이 부담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저희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주 온다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더 안 왔어요.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는데 하고 눈물 흘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 주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춘덕 씨, 아드님은 안 오시네요? 아, 바쁘니까. 사업하니까 바빠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신데 다른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성공한 아들을 두고도 이렇게 혼자 있다니. 더 힘든 건 제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였어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분들도 바쁘시니까 항상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영우야,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퇴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어요. 드디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의사 선생님도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집에서 재활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라고 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영우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당연히 영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며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영우가 차를 세운 곳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이었어요. 영훈의 집 근처도 아니고 저희 원래 집 근처도 아닌 완전히 낯선 동네였어요. 영우야,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서 혼자 지내시면 어떨까요? 혼자요? 혼자 지내라고요? 영우야, 엄마가 아직 혼자 살기 힘든 상태인데 엄마,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집은 지금 좀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뭐가 복잡한 건가요? 어머니가 오면 복잡해진다는 건가요? 영우는 저를 작은 원룸으로 안내했어요.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생활비는 매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끔씩 안부 확인하러 올게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영우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우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없어.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해. 엄마, 근처에 복지관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요? 병원에서도 자주 온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안 온 적이 많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내가 그 큰 돈을 투자해서 성공하게 해준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영우야, 제발 엄마 혼자 두지 마. 엄마,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날 밤 그 좁은 원룸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인가? 5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성공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어요. 영우가 보내준다던 생활비는 월 5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 매달 받던 200만 원의 4분의 1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 남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나요? 게다가 약값, 병원비, 재활치료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영우야,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당장은 여의치 않아서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라고요? 어떻게 참으라는 건가요? 결국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 많아졌죠. 약도 아껴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2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하루에 1번만 먹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고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병원 가는 교통비도 아까워서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제 몸 상태로는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한의 상황이 왔어요. 3일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주셨어요. 순덕씨, 정신 차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들었던 박할머니의 목소리.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박할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순덕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박할머니는 저를 응급실까지 따라와 주셨고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셨어요. 순덕씨, 아드님은 뭐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영우에게 연락은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는데 괜찮냐고요? 그날 정말 깨달았어요. 이 아들에게 저는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짐이구나. 하지만 박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저를 응급실에서 퇴원시킨 후 바로 동네 복지관으로 데려가셨어요. 순덕씨, 이렇게 혼자 고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복지관이라 솔직히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제가 그렇게 성공한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는다니. 하지만 박할머니가 순덕씨,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시니까 마음을 굳혔어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어요. 어르신, 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5억을 투자한 것, 아들이 성공한 것, 그런데 지금은 버림받아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어르신, 잠깐만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집이 어르신 명의인가요? 네, 제 명의예요. 그럼 아드님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신 거고 현재 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복지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특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 어르신 명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부양 의무도 있고요. 아드님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면 어르신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 나도 권리가 있구나. 나도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체념하고 있었는데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아드님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복지사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어요. 노인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부양 의무에 관한 내용, 재산 관리에 대한 권리. 어르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는 당장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도 해주셨어요. 생계비 일부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 어르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집 팔아서 사업자금 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와요. 우리 딸은 결혼하고 나서 친정을 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없다고 하네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요즘 세상이 이런가 보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아들한테 똑똑히 말했어요. 내가 성공한 건 엄마 덕분이니까 엄마 책임도 져라고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제가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났어요. 나도 해봐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복지사 선생님과 여러 번 상담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르신, 일단 아드님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르신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어르신이 그동안 아드님에게 해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나도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을 지켜야지. 박할머니도 응원해 주셨어요. 순덕씨, 잘하고 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요. 자식이라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박할머니,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순덕씨,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다른 어르신들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순덕씨,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권리가 있어요. 자식한테 해준 게 있으면 당당히 요구해야 해요. 그분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호에게 연락했어요. 영호야, 엄마가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말하니까 결국 나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무슨 급한 일이세요? 영호야, 엄마랑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부모 자식이 할 이야기가 있어. 그날이 다가오면서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체념하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으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복지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영호와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마주 앉아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영호가 들어왔을 때 많이 지쳐 보였어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만나자고 하셔서. 영호야,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영호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영호야,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아니? 엄마, 그게 아니다. 영호야, 오늘은 엄마가 먼저 다 말할게. 끝까지 들어봐.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영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처음 본 거죠. 영호야, 엄마는 지금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며 살고 있어. 약값이 없어서 약도 끊어먹고 병원비가 없어서 재활치료도 못 받고 있어. 엄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3일 전에는 굶어서 쓰러졌어. 옆집 할머니가 119 불러주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어.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데도 너는 회의가 있다고 오지도 않았지. 엄마, 제가 영호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말하기로 했어요. 영호야,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너 키우려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너 대학 보내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 그리고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서 5억을 빌려줬어. 그 돈이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도 말이야. 영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넌 어떻게 하고 있니? 엄마를 낡은 원룸에 혼자 살게 하고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라고 하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호야, 미안하다고 하지 마.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영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너희들 짐이 된 것 같아. 그 말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해서 너를 성공하게 해줬는데 정작 엄마는 굶어가며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맞니?
영호는 처음에 변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져서. 영호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려우면 그 좋은 차는 왜 타고 다니고, 그 넓은 집에서는 왜 살고 있니? 엄마, 그리고 수진이는 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민준이는 왜 비싼 학원들을 다니고 있니? 영호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영호야, 엄마가 이제 똑똑히 말한다. 엄마도 살아야 한다. 적어도 집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엄마를 혼자 살게 하지 말고 가족으로 대우해줘. 엄마도 너희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고 영호가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사람들이 보는 카페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참을 울더니 영호가 고개를 들고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사업이 6개월 전부터 안 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엄마께서 보신 것처럼 대박이 났죠.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더 큰 사업을 하려고 추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빚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네, 수진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옛날처럼 살자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엄마를 혼자 살게 한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영호의 고백을 들으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영호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진실을 말했어야지. 엄마를 속이고 혼자 살게 하는 게 해결책이니? 엄마, 제가 겁이 났어요. 엄마한테 실망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바보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족으로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영호가 더욱 울었어요. 엄마, 수진이도 요즘 힘들어해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멀리 보낸 거야? 엄마가 오시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무서웠어요. 엄마는 너무 눈이 밝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를 소외시킨 게 정말로 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그랬던 거구나. 영호야, 그럼 지금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야? 대출은? 엄마, 그것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몇 달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서야 상황이 정확히 파악됐어요. 영호의 사업은 이미 망했고 제 집마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더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영호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화가 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였어. 영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를 속이고 멀리 보내고 혼자 살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서러웠어. 엄마, 영호야, 망했으면 망했다고 말하고 다시 함께 시작하면 되잖아. 왜 엄마를 혼자 두고 고생하게 했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성공한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던 엄마한테 실패했다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바보야. 엄마한테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면서요. 영호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사업 실패, 빚 문제, 수진이와의 갈등, 민준이 교육비 걱정.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호야, 이제부터 함께 해결하자. 엄마 혼자 두지 말고. 정말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영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함께 살아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제가 다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가족으로 대우하지 못해서. 괜찮다, 영호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엄마, 이제 다시 가난하게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영호야, 엄마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왜요? 지금이 진짜 우리 가족 같거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호가 미리 전화해서 상황을 다 설명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제게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괜찮다, 수진아. 너도 힘들었겠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니를 소외시키고. 민준이도 달려와서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요 라고 하며 안겼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재미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업은 정리하고 영호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로 했어요. 수진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예전처럼 화려한 생활은 포기해야 했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비싼 차도 팔았어요. 민준이 학원도 많이 줄였고요. 할머니, 우리 이제 가난해졌어요? 민준아, 우리는 가난해진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사는 거 말이야.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며 살고 있어요. 영호도 엄마, 오늘 면접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수진이도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며 배우려고 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어요. 민준이 숙제도 봐주고 저녁 준비도 수진이랑 함께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며 살고 있거든요. 비록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수진이가 있고,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할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영호도 퇴근하면 제일 먼저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웃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인생에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거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심으로 함께하는 그 마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영호에게 5억을 투자했을 때는 이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요. 성공했을 때는 저를 소외시켰고 어려워졌을 때는 저를 버렸어요. 돈이 많을 때의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시혜였을 뿐이었어요. 진짜 가족이란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해요. 외식도 가끔씩 하고 옷도 세일할 때 사고 민준이 학원도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웃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요. 영호가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면 괜찮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수진이가 일하느라 힘들어하면 제가 집안일을 더 도와줘요. 민준이도 이제 진짜 할머니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해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부자일 때의 거칠애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영호가 성공했을 때도 사랑했고 실패했을 때도 사랑해요. 돈을 많이 벌 때도 자랑스럽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도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영호가 제 아들이니까요.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떠나서 그냥 제 소중한 아들이에요. 반대로 자식의 효도도 조건부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한다면 그게 진짜 효도일까요? 진짜 효도는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가족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요로워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큰 희생을 했는데 외면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 관계가 돈 때문에 틀어져 있다면 용기 내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분명히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는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서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는 없어요. 어르신도 존엄한 인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도 존엄한 인간이시고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건 나중에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정성이에요. 자주 안부 물어보시고 함께 시간 보내시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가족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서로 진솔하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하고 계신가요? 둘째, 혹시 돈이나 성공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셋째,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견디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히 맞서실 건가요? 넷째, 부모님이나 자식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분들께서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꼭 해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사랑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안에 있어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여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